거기서 정리된다는 것은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갈등이 정리될 것이다라는 얘기지 제가 윤석열 총장 후보로서 정리한다는 발언을 했을 리도 없고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녹음 파일 공개하십시오. 그것도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대답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스북 입장 밝힌 것 그대로. 네.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이른바 저거 곧 정리 발언을 둘러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의 진실 공방이 녹취록 폭로전으로 번졌습니다. 경선 버스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도 전에 야당이 자중 질환에 빠진 모습입니다. 네,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정혁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그제 17일 밤이죠. SNS에 통화 내용 일부를 푼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대표 주장은 정리된다는 주체가 경선 갈등이지 윤 총장 개인을 가리킨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희룡 전 지사 어제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을 가리킨 게 맞다 주장하면서 곧 정리라는 발언을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맥을 봤을 때 개인적 의견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국민의힘에 속해 있습니다만 참 국민 보기에 참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맥상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 지사는 자기가 본인이 들었을 때는 분명 윤석열 후보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처음에 이것이 시작된 것도 잘못이지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지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녹취록을 야밤에 공개하는 게 큰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 저녁에 또는 그 다음 날 내 뜻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갈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혹시 잘못 들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면 죄송하다고 해서 여기서 매듭졌어야 되는데 꼭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길라다 보니까 또 원지사도 거기에 대해서 과잉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권교체라고 하는 열망을 안고 있는 국민의힘에 속한 정말 중요한 당대표이고 또 후보인데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돌이켜보고 이 상황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디로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원 전 지사는 어제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자신 있으면은 전체 맥락, 전체 녹취록을 어제 오후 6시까지 공개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전화라는 거는 사적인 대화인데 이거를 전체적인 거를 공개하라는 것도 문제지만 공개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딱 한마디 했죠. 딱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합니다. 딱합니다. 그랬는데 사실 공개를 못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부적절한 어떤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공개를 하라고 6시까지 이렇게 당대표를 압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에서 지지율 1위의 후보를 당대표하고 또 정리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과잉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그냥 인사치레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던 거죠. 김 교수님 얘기는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을 얘기한 것이다고 지금 마음의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이 대선 후보를 저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상식선에선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후보예요. 원희룡 후보는. 예. 그런데 다른 후보에게 또 다른 후보를 윤석열 후보를 정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것도. 그것도 아무리 친해도 경쟁자지 그걸 않습니까? 얘기할 수는 없는 예. 사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해석한 것은 저는 어떤 자기의 편향된 인식이 거기에 일부 작동할 수 있겠다. 특히나 이제 오해 소진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지지율 얘기를 좀 하다가 얘기를 그렇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상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이렇게 하락한 것이 예. 나오면 사실상 지금처럼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세게 나올 수 없다. 예. 그러니 이렇게 어느 정도의 어떤 갈등이 이렇게 좀 봉합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해석의 이렇게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예. 이 얘기를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전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예. 본격적인 이제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대표와 원전 지사 정면으로 충돌을 하면서 다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예.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원희룡 후보가 균형 감각과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분탕질로 당을 흔들지 말고 즉각 대선 예비후보 사퇴하고 자숙하길 바랍니다. 젊은 나이 어린 당대표가 들어오니까 좀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저항을 하고 또 얕보고 있다. 당사자의 내밀한 얘기가 모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논란이 됐다면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내 일각에서는 원희룡 전 지사가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갈등에 불을 좀 붙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 전 지사, 왜 이 대표와의 통화를 공개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진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해석의 문제거든요.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누가 아무리 상황인데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원희룡 전 지사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와의 통화 속에서 저거라는 등등의 기타 맥락을 윤 전 총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이 낙마할 것이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대표가 특정 후보에 대한 그런 언급 맥락을 담아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될 거고 나아가서 정권 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이제 문제 제기했다라고 본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사적인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필요하다면 뭐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다시 하든지 예.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네요.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현재 펼쳐지는 국민의힘의 경선 국면 속에서 현재 뭐 코로나 국면 때문에 사실 고공전, 미디어전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이슈 메이킹을 통해서 어떤 인지도와 지지율 등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결과적으로 또 그런 모양새가 좀 됐죠.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당내에서도 노골적으로 윤 전 총장 편을 든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원희룡 전 지사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좀 인지도와 이슈 메이킹을 하는 쪽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국어 선생님 뭐 10분을 모셔다 놓고 해석을 잘 해주십시오 해도 아마 10분이 다 조금씩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원지사 입장에서 본다면 예.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예. 이 경선 과정들을 잘 치러내지 못하면 과연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인가 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경선 과정을 치러내는 데 있어서 중심을 잘 잡아가야 될 대표가 예. 중심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경선을 해서 후보표도 파행적 결과를 가져오신 거 아니냐라는 순수한 동기가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거듭 그거 외에도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했다. 예를 뭐 토론 두 번 하면 뭐 이런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 경선 과정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원희룡 지사가 좀 지나친 방식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 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
그 순수한 동기는 또 그 나름대로 좀 이해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뭐 전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휴대폰 자체에도 있고 네. 앱으로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당 대표가 어떤 개인과 뭐 대통령 후보긴 하지만 통화한 녹취록을 밤에 공개를 한다. 이거에 대한 비판도 역시 많은데 법정에서는 녹취라는 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죠. 그게 한 이야기가 되니까.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도청은 그 자체로 범죄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은 범죄는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이거는 절대로 예의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의식적이고 가려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농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 녹음을 한다? 만약에 그 녹음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이 녹음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예. 굉장히 뭐 찝찝하다거나 심지어 불안하기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정치인 더군다나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사적인 통화 내용까지도 일일이 다 녹음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싶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을 스스로 날려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녹취한 것 자체도 문제인데 조금 전에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게다가 그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다. 이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아주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 이렇게 쓴소리를 하자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우리끼리 당내 갈등, 당내 싸움에 휩쓸릴 때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좀 제발 좀 자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권력 투쟁에 제발 좀 몰두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당 대표가 불러내지. 그래서 당대표가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당대표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SNS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비공개로 전환해도 되겠습니까? 공개를 하세요. 공개로 공개를 하세요.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발 우리 중진 위원들이 중심을 잡으시고 예전에 뭐 친박, 뭐 친이 하면서 의총하면서 공개합시다, 비공개합시다 막 싸웠던 기억이 날 정도인데 지금 공개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쓴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에겐 위기가 맞죠? 지금 이제 서병수 의원님께서 대표를 흔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발단은 예. 오히려 대표가 중심을 못 잡는 과정 속에서 많은 예. 비판이 제기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준석 대표는 계속 말싸움이나 논리로서 이기려고 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집단적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고 예. 무엇보다도 지금 당내에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정부와 대여 투쟁에 좀 앞장서 달라. 그렇네요. 여기에 좀 주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총선과 대선 같이 막중한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표의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보다도 좀 성찰적이고 겸손한 리더십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대선 주자와 당대표의 갈등 참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 예.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난달보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7월 둘째 주에는 32%였는데요. 8월 둘째 주에는 28%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론조사가 국민의 뭐 뜻을 다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정부층에서 많이 빠졌다는 그렇죠. 분석이에요. 당 지지율이 일단은 8월 둘째 주에 역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이 더 예. 앞서가는 장면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국민의힘 당이 앞서갔느냐? 이 6월 세 번째 주부터거든요. 6월 11일 날 전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등장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을 얻어가면서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장면이 줄곧 이어졌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바뀌는 부분인 것이고 이것은 이준석 대표와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갈등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가장 그럼 누가 빠져나가느냐 중도층 그리고 2030 뭐 이런 세대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사실상 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이 뒤처지는 장면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녹취록 공방 뜨거운데 당내 이 시끄러운 와중에 윤석열 전 총장은 당 내용과는 좀 거리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 이런 분석인데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2주기 추모하는 장소에 와서 그런 세간의 정치 얘기하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 통합 정신을 우리가 잘 배워서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잘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녹취록 공방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호남과 옛 민주계 인사들 추가로 캠프에 좀 영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으로서는 사실 이런 길이 이제 살 수 있는 길이고 지지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이죠. 예. 그동안에 처음부터 이제 보수를 넘어서 중도 진보로의 확장을 윤 전 총장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보여준 행보는 사실 보수의 그 흐름 속에서 갇혀 있는 행보, 그리고 계속된 어떤 메시지 관리 이런 부분들도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도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색깔을 가진 인물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매연을 넓히는 부분이 뭐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종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내고 민주당 대변인을 최장수로 지낸 인물이죠. 상임 고문으로 이제 영입을 했고 송화중 구청장을 하셨던 분이시죠. 바닥구청장 지냈죠. 그리고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송화중 교수도 영입을 했고 김성호 전 의원도 정무특보로 영입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남 출신 인사 또 나아가서 뭐 호남 출신 인사가 아니어도 과거 노무현 정부라든지 김대중 정부에서 일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영입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제3지대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선언하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연대할 가능성도 주목이 됐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 만날 계획이 없다라면서 일단은 선을 긋는 분위기예요.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제3지대 얘기는 많이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당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황교익 씨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황 씨의 발언이 갈수록 격해지면서 경선판을 흔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적들이 던진 프레임을 받아서 그걸 저한테 공격을 한다는 게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하지. 이낙연 씨는 저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분들은 극렬 문파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덤비는 악마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내 권리를 내놓으라라고 말을 합니까? 대통령 할아비가 오도 나는 내 권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요.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왜요? 지금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다 말해야 됩니까?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오셔도 안 된다. 그러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한다.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했는데 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정치인들도 사실 이런 표현은 거의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 정치 생명을 끊는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심한 얘기 아닌가요? 그럼요. 지금 어제 황교익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막말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 특히 지금 여권의 주요 후보에 대해서 짐승이라고 한 게 막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고 하는 것은 협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인이 될
한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예. 뭐 황교익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우리 한식을 비하한다든지 이런 논란 때문에라도 관광공사 사장이 적합한가라는 논란이 있지만 예. 지금 하는 걸 봐서는 공인으로서 가져야 될 절제력, 자제력이 너무나 부족한 분이어가지고 예.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공사 사장으로 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황교익 씨 측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내 권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다라면서 자진 사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 자리는 후보자 자리는 내 능력으로 확보한 거기 때문에 정치인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짐승이라는 표현 또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는 표현 이런 험한 말을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정치적 프레임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스로 전문가로서 본인의 역량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기보다는 이 자신을 향해서 공세를 취한 상대 후보와 그 진영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정치적인 프레임, 험한 말을 표현해서 맞받는 그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이 황교익 씨 본인의 입지를 좁힐 뿐더러 지금 내정을 한 이재명 지사에게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맞습니다. 부담이 더 커지는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전문성, 공정성 등과 관련돼서 제기됐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황교익 씨의 현재 최근의 언행은 그것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점점 입지를 지금 스스로의 입지와 이재명 지사의 입지를 좁혀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예. 참 향후에 뭐 청문회가 진행이 될지 뭐 본인의 자진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이재명 지사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점점 처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청문회가 30일이니까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기 예.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대표 송영길 대표도 금도를 좀 넘었다 이렇게 제지를 했는데 또 몇몇 대선 주자들은 이재명 지사가 황 씨의 내정 직접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황교익 그분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난 과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진 사퇴가 필요하거나 혹시 그런 말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렇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훈 인사를 해놓고 내가 보훈 인사 했다고 이렇게 실토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멀쩡한 인사를 보훈 인사라고 공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정 철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당대표가 금도를 넘었다 하니까 황교익 씨는 또 금도를 먼저 넘은 것은 송 대표, 당의 이 정치인이 먼저 넘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당대표한테까지 이제 화살이 가고 있고 몇몇 대선 주자들은 빨리 철회해라. 이건 당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네요. 네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황교익 씨가 전문성이 과연 있는가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그 사장 뽑았을 때에는 최소한 관련 분야의 경력이 8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게 정량적인 평가였는데 그것이 올해 이제 뽑게 됐을 때에는 단순히 뭐 풍부한 지식과 경험, 경영자의 자질, 품성 이런 것들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3자가 봤을 때에는 황교익 씨는 관련 분야 경력이 8년도 없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황교익 씨를 사장으로 뽑았을 것인가, 추천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경기도지사의 힘이 아닌가. 그다음에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더 중요한 인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았던 것인데 거기에다가 황교익 씨가 스스로 그 공직자 후보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민주당 자체에서도 황교익 씨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태근 의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협박이라고 했는데 진짜 협박이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협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협박이지. 협박을 할 수 있는 사람. 뭐 예컨대 꼬마가 저한테 뭐 너 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제가 협박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허허 웃어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도 황교익 씨 논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민정 의원도 결국 너무 거칠어지면 서로가 지는 게임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영화 친구를 보면 막 바닷가에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우리 너무 멀리 왔다. 뭐 그런 단어가 있어요.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인신 공격성의 어떤 발언들이 난무하고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언사들이 이렇게 오고 간다는 것은 민주당 경선이 이 이슈에 다 묻혀버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이고 사실은 17개 광역 시도에 많은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서 인사 하나를 갖고서 이렇게 부각시킨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네요. 이 황교익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의 권리다. 사실은 권리는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절제력을 모두 다 발휘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 측은 계속되는 황교익 씨 내정 철회 요구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일단 그게 이제 경기도의 인사행정 영역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의회에 이 직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소양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해서 경기도 의회에서 뭔가 반대 의견을 내면 이재명 후보는 그대로 수용할 뜻이 있다? 당연하죠. 사실상 철회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네, 이재명 지사 측은 경기도 의회가 반대를 하면 황교익 씨의 내정을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설치하는 청문회는 30일에 열리고요. 일단 이 지사가 황 씨의 내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딜레마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문회까지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열흘간은 남았는데 지금 이제 황교익 씨의 성정으로 봐서는 그 사이에도 사실은 계속 발언을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번 인사는 사실은 보훈 인사라는 것보다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캠프를 확장 강화하기 위한 인사였거든요. 근데 인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왔으면 사실은 이제 이재명 지사나 또 그 측근이 가서 나중에를 기약하고 여기서 정리하자라고 황교익 씨를 설득하는 게 맞지요. 아마 청문회에 가서 경기도의회가 반대하니까 임명 못하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마 이재명 지사 측은 더욱더 손실이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도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만약 청문회까지 갔을 경우에 반대를 하면은 철회 가능성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 아닐까요? 경기도 의원님들? 경기도 의회 분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의원들도 개파별로 좀 나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세균 의원 후보 쪽, 이낙연 후보 쪽, 이재명 후보 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민주당 경선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마 그 해법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대표 공약이지 않습니까? 집중 공격, 끝장 토론 한번 합시다 하는데 이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사 측에서는 수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 그럼 매우 바람직한 경선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런 논란보다는 정책 이슈의 논란이 훨씬 더 생산적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국민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기본소득이 뭔지에 대한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로 이제 생산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선거 효과로 본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논쟁이 사실상 이재명 지사 프레임 속에서 전개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어떤 논리를 따져본다면 그게 선거 결과에는 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 이재명 지사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이제 남미를 자주 비교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러다가 우리가 남미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기본소득 얘기를 했을 때 지금
김 교수님은 이재명 지사에게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 하는데 또 반대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예비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어쨌든 이 기본 시리즈는 내 제일 공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막후에는 그 기본 시리즈, 기본 소득을 비롯한 뭐 기본 대출, 기본 주택 등등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위험성 부분을 내부 자문그룹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전면적인 토론이 벌어질 경우에 한편으로는 이재명 지사 측으로서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도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박용진 의원이나 정세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이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기본 시리즈의 허구성,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날카로운 어떤 그런 비판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과연 있기 어떻게 때문에 만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답변 쉽게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정책적인 기본 시리즈에 대한 주제로 해서 논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 자체는 어떤 서로에 대한 뭐 인신공격을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생산적인 것은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네, 당내에서 내용을 겪고 있는 민주당. 일단 민주당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당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내뿐만이 아니라 지지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도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이런 판단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지자들 간의 갈등과 분열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같은 당이지만 제가 봤을 때 양 후보 측의 지지자들의 생각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히려 같은 당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격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지금 지지자들 생각은 여기서 후보가 되면 진짜로 대권을 훨씬 더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을 했습니다. 전국이 뭐 급속도로 얼어붙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젯밤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무도한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석골 구조 보셨습니까? 4대2로 안건을 조정한다는 것은 서로 안건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해서 3대3 구조로 하라는 것입니다. 몇 장수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부추기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것과 비교를 하면,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야당 측 의원들이 계셨으면 참 좋은 자리가 됐을 터인데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김우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 없으십니까? 네, 이해 없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여야 공방이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3대3 여야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야당 몫에 열린민주당이 김의겸 의원이 뭐 범여권이라고 봐야 되고 위성 정당 아닙니까? 근데 야당 몫으로 들어가서 이제 4대2가 되면서 국민의힘은 뭐 참여를 안 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이제 상임위에서 어떤 법안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아주 굉장히 극렬한 대치를 이루어질 때 그것을 충분히 수기를 하기 위해서 최장 90일까지 논의를 좀 하도록, 그래서 구성 자체도 여야 동수로 3명 해서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충분히 논의하라라는 게 이제 원래 취지였는데, 이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야당 몫의 3명 중 1명을 열린우리당 김의겸 의원으로 이제 지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범여권 의원이 4명이 됐고, 이 안건 조정 소위 위원장도 이달구 의원에서 이제 민주당 소속의 이병훈 의원으로 바꾸고, 연장자로 하는데 이제 참여를 안 하니까 변경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하면 전체 회의에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범여권 의원이 김의겸 의원이 되면서 4명이 되니까 3분의 2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지난 12월에도 좀 연출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공수처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정위원회가 열리자 야당 몫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선임해서 무력화시키면서 이제 또다시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보였거든요. 민주당이 당 명칭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상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민주당을 동원해가지고 예. 더불어민주주의를 후퇴하는 법들을 강행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저는 국회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저희가 선진화법을 저렇게 어렵게 만든 이유는 한 일방이 독주를 하는 것들 속에서 국회가 파행되는 것을 막자 맞습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다면 그 정신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죠. 적어도 여당과 다른 야당의 의견들을 삼은 반영을 해서 이 문제를 충분히 숙고하자라는 취지를 반영해야 되는데 매번 강행 처리를 할 때마다 지난번 12월 달에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 때에는 똑같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을 동원하고 예. 이번에는 정의당마저도 반대하는 법이거든요. 이 법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열린민주당을 동원해가지고 김의겸 의원을 동원해서 이분 또 언론인 출신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 강행한다? 저는 아마 이것을 강행하게 되면 이전에 97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강행하다가 큰 어려움을 닥친 적이 있어요. 그런 질곡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반면에 이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논의가 이미 충분히 진행이 됐고 민주당이 새로운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젯밤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취재진의 접근을 좀 막았다는 예.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다수당 아닙니까?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예. 특히나 많은 이제 분들이 지금 반대라든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특히나 가장 이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허위 조작 보도의 고의 중과실을 누가 규정하느냐.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그거를 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안은 뭐였냐면 그러면 그 해당 언론사가 그거를 이제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라. 그래서 주체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해당 언론사에게 넘겼었는데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니까 지금 수정안에서는 뭐냐면 법원이 그 결정의 어떤 규정의 주체로 전환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게 가장 핵심적인 어떤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일부 개선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사실상 논의를 한다 그러면 해법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독소 조항이라는 게 뭐 딱 하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또 독소 조항이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 국민들한테 우리 불량식품 만드는 사람 징벌적 손해배상 하겠다 했을 때 과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언론사에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위헌 심판 소송 충분히 또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언론중재법을 제가 봤더니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취재할 수 있는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와 그렇게 파악된 정보를 보도할 자유거든요. 그다음에 명백하게 어떤 규정이 있냐면 여기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와 간섭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칙이 있는데 뭐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정정보도 청구도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빨리 재판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등의 그 특칙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을 해가지고 그 허위 조작 보도 같은 경우에는 5배 정도의 그 손해배상까지도 징벌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이것이 헌법상 규정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위헌 소송이 충분히 제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심도 깊게 논의가 되어야지 이렇게 얼렁뚱땅 처리가 되어서는 참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법조계에서는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예. 또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이 중과실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배상액을 과연 어떻게 산정할까? 이것도 좀 애매한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개정안을 봤더니 30조의 4에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이 있는데 제가 네. 많은 법을 봤지만 이런 규정은 제가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과실을 추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고의나 특히 중과실을 추정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그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 추정한다 해서 쭉 나열을 해놨는데 뭐 법률을 위반했거나 취재원의 발언을 왜곡했거나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정 규정을 이런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손해의 몇 배를 5배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자가 결합했을 때는 상당히 그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각계에서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표결 처리를 한 후에 25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국제언론인협회도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효성과 적용 범위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과 관련해서 비판이 상당히 거센 그런 상황이죠. 지금 언론노조, 정의당 또 뭐 한국언론학회 등을 포함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에 대한 반대 흐름이 거세고 그런 가운데 세계신문협회에서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국제언론인협회죠. IPI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언론 보도를 비판적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외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흐름이 이 언론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는 일단 25일 날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표결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좀 후유증이 좀 만만치 않을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과연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